한파주의보가 내린 밤, 용산역 뒤평거리는 칼바람으로 가득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 박준호는 건설 현장 조끼 위로 입은 낡은 패딩에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귀는 이미 감각을 잃었다. 오늘도 안 됐네요, 아저씨. 내일 다시 와보세요. 노량진 인력시장 마지막 업체 사장의 대답이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준호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벌써 12번째 거절이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 3장과 500원짜리 몇 개가 전부인 상황에서 내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막막한지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내일도 여기 와야 하는 건가? 또 이런 눈빛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었다. 동정과 경계가 뒤섞인 그 시선들. 한때는 자신도 누군가를 고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 끝자락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얇은 흰 블라우스 차림의 여자였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힐 한쪽이 부러져 있어 한쪽 발을 절뚝거리며 앉아 있었다. 어깨는 눈보라에 젖어 있었고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회사원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준호의 발이 멈췄다. 여자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울고 있는 건인지 알 수 없었다. 요즘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공변만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함정일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발은 이미 그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였지만 이 추위에 저렇게 앉아 있다간 정말 위험할 것 같았다. 특히 젖은 옷차림으로는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었다. 아가씨,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얼굴이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엿보였다.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준호는 망설임 없이 패딩을 벗기 시작했다. 지퍼를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얇은 작업복 안으로 파고 들어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패딩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다. 춥잖아요.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패딩에서 나는 따뜻한 체온이 그녀를 감쌌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패딩을 끌어안았다. 그제야 몸의 떨림이 조금 멈췄다. 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의 친절을 받는 것처럼 당황스러워했다. 준호는 이미 찬바람이 얇은 작업복 사이로 카고 들어오는 걸 느끼며 어색하게 웃었다. 손을 호호 불며 비비기 시작했다. 그냥요.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 안 되나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 이 패딩은 그가 가진 몇 안 되는 재산 중 하나였다. 지난 겨울 지호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서 산 것이었다. 아들이 아빠, 이거 따뜻해 보여 라며 골라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여자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누구나 사연이 있을 테고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는 건 진짜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침 512번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여자는 패딩을 꼭 쥔 채 천천히 일어났다. 부러진 힐 때문에 절뚝거렸지만
버스에 올라탔다. 뒷문이 닫히기 직전 창문 너머로 한 번 더 준호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궁금함. 그리고 죄송함이 담겨 있었다. 입모양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버스가 사라지고 나서야 준호는 추위를 온전히 느꼈다. 바람이 작업복을 뚫고 들어와 등골을 훑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준호는 모른다. 방금 자신이 도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과 아들 지호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걸. 버스가 사라진 준호는 다시 빈거리를 걸었다. 패딩이 없어진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칼바람이 얇은 작업복 사이로 파고들어와 등골을 훑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도 착한 일 하나는 했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잘했다고 하셨을 텐데. 노들나루 근처에 세워둔 낡은 스타렉스로 향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2005년식 스타렉스. 페인트는 벗겨지고 한쪽 사이드 미러는 부러졌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집이었다. 뒷좌석을 눕혀 만든 침대와 담요 한 장. 그리고 지호와 찍은 사진이 붙어있는 작은 공간. 초라하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차 문을 열며 준호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배터리 20%.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보육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단 3시간이 그에게는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 시각 여자는 강남 테헤랄로 47층 고층 빌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1층 로비에서 야간 경비원이 놀라며 다가왔다. 평소 완벽한 차림으로만 보던 한서연 대표가 젖은 머리에 낡은 패딩을 걸치고 나타난 것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CEO였던 자신이 이런 몰골이 되다니. 오늘 밤일은 꿈이었으면 좋겠어. 40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넥스트인 한서연 대표이사실이라는 명패가 보였다. 넥스트인은 국내 10대 대기업 계열 IT 회사로 32살의 나이에 최연소 여성 CEO가 된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에서 자주 다뤄졌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에는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서연은 패딩을 벗으며 안주머니를 뒤적였다. 핸드폰을 찾으려던 것이었는데 손끝에 구겨진 종이가 만져졌다. 이게 뭐지? 종이를 꺼내 펼쳐본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다. A사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만든 편지지에 초등학생 글씨로 삐뚤빼뚤 쓰인 글이었다. 연필로 쓴 글씨는 군데군데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있었다. 아빠에게 나 지호야.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선생님이 편지 써보라고 해서 썼어. 아빠 요즘 많이 아프지? 내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지? 나는 여기서 착하게 지내고 있어.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착하게 기다릴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힘내. 사랑해. 지호가. 편지 옆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파란 크레파스로 그린 하늘, 아래 아빠와 아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아빠는 노란색으로, 아들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엄마는 없었다. 아이는 아빠라고 화살표까지 그어놓았고 옆에 작은 글씨로 사랑해라고 적어놨다. 한서연. 냉정하고 완벽한 여자로 소문난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다. 차갑던 눈빛이 흔들렸고 목을대가 떨렸다.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사람, 아이가 있구나. 그것도
이렇게 애절하게 기다리는.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생각했다. 자신에게 마지막 외투를 내준 그 남자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호라는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거대한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 시내,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그 남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보육원 어딘가에서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을 지호라는 아이도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평생 혼자 살아온 서연에게는 낯선 감정이었다.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옷을 입고 잠들었다. 패딩에서 나는 약간의 채취와 세제 냄새,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에서 느껴지는 순수함이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지호라는 아이를 만났다. 환하게 웃으며 누나도 우리 가족이 되라고 말하는 아이를.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은 15년간 그녀를 보좌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호출받은 건 처음이었다. 김 실장, 어젯밤 용산역 근처 버스 정류장 CCTV 영상 확보해 주세요. 김 실장은 커피잔을 들고 들어오다 멈췄다. 평소 냉정한 서연의 목소리에 가급함이 섞여 있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사고라도.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실례지만 성함이라도 아시나요? 아니면 연락처라도. 몰라요. 하지만 꼭 찾아야 해요. 40대 중반 남성이고 키는 175cm 정도.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있었다. 냉철하기로 유명한 그녀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다. 김 실장은 15년간 그녀를 보좌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대표님, 혹시 무슨 일이 위험한 사람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서연은 패딩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지호라는 이름이 적힌 그 편지를.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씨를 보니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 실장, 이 일은 극비로 해주세요. 그리고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도 연락해서 지호라는 이름의 8살 남자아이가 있는 보육원 리스트도 받아오세요. 네? 보육원까지요? 네, 빨리요. 서연의 단호한 말투에 김 실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대표님, 그분 찾았습니다. 박준호라는 분이에요. 용산구 무료급식소 근처에서 목격됐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용직을 구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이름도 있고 일정한 장소도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불황자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지호라는 아이도 찾았습니다. 성북구 햇살보육원에 박지호 군이 있어요. 8살. 1년 전에 입소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준비해 주세요. 직접 가시겠다고요? 네, 지금 당장요. 평소 같으면 직원을 보냈을 서연이 직접 나선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 실장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용산구 무료급식소 앞. 서연은 차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준호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하루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준호는 상대적으로 젊어 보였지만 며칠 사이 더 말라 보였다.
패딩 없이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낡은 작업복 바지에 안전화, 그리고 털실로 짠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차가운 물이라도 마시며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준호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오늘도 일 없나? 글쎄, 추우니까 현장도 많이 쉬고. 준호야, 너는 젊으니까 괜찮겠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다. 저기, 혹시 며칠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서연을 알아본 그의 눈이 커졌다. 동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때 그 분이시네요. 패딩은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세탁해온 패딩을 내밀었다. 드라이클리닝까지 맡겨서 새 것처럼 깨끗해진 패딩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 거잖아요. 추위는 익숙해요. 당신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의 담담한 말투에 서연은 당황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다. 주변 사람들도 준호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준호야, 저런 예쁜 아가씨가 찾아왔는데 뭘 주저해? 맞아. 인연이니까 받아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추우시잖아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맙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야, 준호야, 복 터졌네. 아가씨. 우리도 커피 한 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연은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준호의 거친 손을 보며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세요? 1년 정도 됐어요.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있긴 한데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어요. 아이가? 네, 지효라고. 올해 8살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쿵했다. 편지 속 그 아이였다.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며 물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보육원에. 제가 돌볼 형편이 안 돼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이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손에 쥔 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의 눈이 반짝였다. 핸드폰을 꺼내 배경화면을 보여줬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었다. 지호가 참 착한 아이예요. 엄마가 떠난 후에도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교통사고였어요. 3년 전 겨울에 아이 학원 데리러 가다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커피잔을 든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병원에서 받은 전화, 급하게 달려간 응급실. 그리고 차가워진 아내의 손. 그때부터 제가 지호를 키웠는데 처음엔 할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몸이 안 좋아지셔서.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1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거든요.
직원 20명 정도 되는. 그런데 원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저희 회사도 망했죠.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직원들 퇴직금 주다 보니 개인 보증까지 서게 되고 집도 날리고 차도 압류당하고 그래도 지호만은 지켜야 했는데 그는 눈을 감으며 계속했다. 처음엔 지호랑 둘이 원룸에서 버텼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근데 월세도 못 내고 아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그래서 보육원에 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영양실조로. 그때 깨달았죠. 내가 아이를 죽이고 있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호가 아빠, 나 괜찮아. 배 안 고파라고 말하던 모습. 결국 지호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울었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아빠, 나 착하게 있을게. 빨리 와서 데려가. 아빠 힘들면 나 여기 있어도 되라고만 하더라고요. 서연의 목이 메었다. 편지 속 지호의 간절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 보호기도 깨진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배경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아빠와 함께 찍은 셀카였다. 둘 다 행복해 보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날 수 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날만큼은 아빠답게 해주고 싶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아주고. 어떻게 돈을. 일용직 나가서 번 돈을 모아뒀다가요. 한 주에 10,000원이라도 모아서 지호 만나는 날엔 그 돈으로 치킨도 사주고 문구점에서 필요한 것도 사주고.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미소가 너무나 순수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도. 지금은 어디서 지내세요? 차에서요. 낡은 스타렉스 한 대 있어요. 뒷좌석 눕혀서 이불 깔고. 그게 집이에요.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준호를 보며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40층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면서도 늘 외로움을 느꼈는데 이 사람은 차 한 대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호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제가 전부예요. 아빠마저 포기하면 그 아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킬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지호를 다시 데려오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안정된 일자리와 살 곳만 있으면 돼요. 많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이랑 함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좁은 원룸이라도 괜찮아요. 서연은 마음을 정했다.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아니, 이 사람에게서 배워야겠다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준호는 당황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우리는 남남인데. 게다가 전 뭘 해드릴 수도 없어요. 남남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도와줬잖아요. 그날 밤에. 서연은 패딩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떻게. 지호가 쓴 건데 저도 모르게 읽게 됐어요. 지호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의 편지를 다시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사랑해라는 글씨를 보니 목이 메었다. 이런 아버지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호도 만나보고 싶고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준호는 넥스트인 조직문화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매일 출근했다. 처음 이틀은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와 작은 책상,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를 얻은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직원들과의 상담이었다. 업무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찾아올까 의심스러웠는데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그를 찾았다. 팀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성과는 안 나오고 상사는 갈구고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20대 사원 김민수가 털어놓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다. 준호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고 그냥 들어만 줬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회사 운영할 때 비슷했거든요. 팀장님도 회사를 하셨어요? 작은 건설회사였지만요. 망했지만 준호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떻게 망했는지,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김민수는 신기해했다.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상사는 처음이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전 한 번 실패하면 다신 못 일어설 것 같은데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준호는 핸드폰 속 지호 사진을 보여줬다.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아들이세요? 정말 귀엽네요. 이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아빠가 포기하면 이 아이도 포기하게 될까봐.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이후 김민수는 달라졌다.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준호의 진심, 어린 조언이 통한 것이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다. 준호는 화려한 말솜씨나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팀장님, 신기해요. 다른 상담사들한테는 말 못하던 것도 팀장님한테는 다 말하게 돼요. 별거 안 해요. 그냥 들어드릴 뿐이에요. 아니에요. 팀장님은 진짜로 걱정해 주시잖아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서연은 멀리서 그런 준호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겼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대표님, 박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인사팀 직원이 보고했다. 직원 만족도가 30% 올랐어요. 다들 박 팀장님께 상담받고 싶어 해요. 예약이 2주 후까지 차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준호에게 제안했다. 지호 만나러 가실 때 같이 가도 될까요? 준호는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아이가 놀랄 텐데. 전 그 아이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토요일, 성북구 햇살보육원 앞에서 지호를 만났다. 아이는 멀리서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아빠, 보고 싶었어. 지호야, 아빠도 보고 싶었어. 준호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일주일이 1년 같았다. 아이는 한 달 사이 조금 더 자란 것 같았다. 아빠, 이 누나는 누구야? 지호가 서연을 가리키며 물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지호야, 나는 서연이야. 아빠 회사에서 일해. 아빠 회사, 아빠가 일을 다시 시작했어?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아빠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 정말?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아예 간절한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이 대신 답했다.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날 하루 종일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누나, 재미있어? 응. 정말 재미있어. 그럼 자주 와. 아빠도 누나가 오면 더 웃어. 저녁에 지호를 다시 보육원에 데려다 주며 아이가 말했다. 아빠, 서연, 누나 정말 좋아.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 준호와 서연은 당황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둘 다 할 말을 잃었다. 지호야, 그런 말은 왜 안 돼? 누나도 우리랑 있으면 행복해 보이는데. 아이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뛰었다. 정말로 행복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다. 2달이 지나고 준호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의 능력은 탁월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팀장님, 덕분에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졌어요. 팀장님이 계시니까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준호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의 겸손함을 더욱 좋아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주요 거래처인 테크노 시스템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이유는 넥스트인의 조직 문화가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최민석 부사장이 임원회의에서 화를 냈다. 준호가 있는 자리에서였다. 노숙자 출신을 팀장으로 앉혀놓으니 회사 이미지가 망가진 거야. 거래처에서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렸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데. 최 부사장님, 그만하세요. 서연이 말렸지만 최민석은 계속했다. 대표님도 정신 차리세요. 감정에 휘둘려서 회사를 망치려고 하세요? 직원들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시고 회사를 망친다고요?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품격이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다.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준호 씨, 서연이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이 회사에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민석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회의실을 나온 준호를 따라온 서연이 말했다. 들어보세요. 최 부사장 말은 무시하세요. 아니에요. 부사장님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사표를 썼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정리했다. 다시 차에서 생활할 준비를 했다. 짐을 싸며 생각했다. 결국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었구나. 지우한테 뭐라고 말하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짐을 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 씨,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고 온 것 같았다. 왜 사표를 내요? 저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보잖아요. 거래처까지 떠나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최 부사장님 말이 맞아요. 저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오늘 직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박 팀장님이 없으면 우리도 이 회사 그만둔다고 했어요. 30명이 넘는 직원들이요. 준호는 놀랐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세요?
당신 때문에 이 회사가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됐어요. 전에는 차가운 기계 같았던 이 회사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당신은 저를 바꿔놨어요. 차가운 사람이었던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고백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순간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보육원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호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빨리 오세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갑니다. 서연도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급성 폐렴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기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너졌다.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쓴 지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지호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서연은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지호는 강한 아이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경실에서 지호를 지켰다. 새벽에 지호가 깨어났다. 아빠, 지호야, 괜찮니? 응, 아빠가 옆에 있어서 괜찮아. 지호는 서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 누나도 있네. 지호야, 아프지? 누나가 있으니까 안 아파.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정말로 이 아이와 준호가 자신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호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준호의 사표 철회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탄원서가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서명한 것이었다. 박준호 팀장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마음입니다. 서연은 이 탄원서를 들고 이사회에 참석했다. 최민석을 포함한 임원들 앞에서 말했다. 제가 박준호 씨를 채용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지호의 편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준호가 회사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매출과 이익만이 회사의 가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사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어요. 박준호 씨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최민석이 반박했다. 하지만 거래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테크노 시스템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계약 해지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해요.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김 실장이 계속 보고했다. 테크노 시스템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견학 왔을 때 박 팀장님께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이런 회사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최민석의 얼굴은 붉어졌다. 한 달 후,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지호를 다시 데려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서연이 더 큰 집을 알아봐 주었고, 안정된 수입도 생겼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보육원에서 지호를 데려오는 날, 아이는 환호했다. 정말이야? 이제 아빠랑 계속 살 수 있어? 응.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새 집은 용산구에 있는 깔끔한 투룸이었다. 지호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것에 신나했다. 아빠, 이거 진짜 내 방이야? 응. 지호 방이야. 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서연도 함께 왔다. 지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와. 고마워. 지호야, 근데 누나는 혼자 살아? 외롭지 않아? 아이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정말로 외로웠다. 특히 이 부자를 만난 후로는 더욱 좀 외로워. 그럼 우리랑 같이 살자. 지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준호와 서연은 모두 놀랐다. 지호야, 그런 말은 왜 안 돼? 아빠도 누나 좋아하잖아. 지호야, 준호가 당황하며 아이를 말렸지만 지호는 계속했다. 아빠, 누나한테 프로포즈 해. TV에서 봤어. 남자가 무릎 꿇고 반지 주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 아이의 순수한 말에 두 어른은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지호는 진심이었다. 누나, 우리 엄마가 되줘. 아빠는 누나 없으면 안 돼. 나도 누나가 엄마였으면 좋겠어. 서연의 마음이 뛰었다.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그때 준호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준호 씨, 저는 당신께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화려한 삶도 큰 부도 약속할 수 없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클 거예요. 저와 지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반지였다. 이거 언제? 지호가 아프던 날부터 준비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지호가 박수를 쳤다. 와,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야. 6개월 후. 결혼식 날.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넥스트인 직원들도 모두 왔다. 준호에게 상담받았던 김민수는 울면서 축하했다. 팀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호는 예복을 입고 아빠의 옆에 서서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이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저희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피로 현장에서 서연이 소감을 말했다. 1년 전 차가운 겨울밤에 한 남자가 저에게 외투를 건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외투 속에 이렇게 큰 사랑이 들어있을 줄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 외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준호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잃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는 지호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서연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새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갔다. 거실 한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패딩과 지호의 편지,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적 마이너스 2025년 겨울.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하지? 지호가 물었다. 준호는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다. 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서연도 두 사람을 안았다. 정말로 완벽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그 옛날 패딩을 다시 꺼내 입어봤다. 여전히 따뜻했다. 아니, 이제는 더욱 따뜻했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 차가운 겨울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결국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이 되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세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다. 가장 추운 밤에 건넨 따뜻함이 가장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